안녕하세요. 기업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를 AI가 재미있게 해설해서 오디오로 전해드리는 논슈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남의 부품 하나를 얻으려고 진짜 고개를 숙이던 그 작고 초라한 조립회사가 대체 어떻게 전 세계인들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는 AI 두뇌까지 지배하는 거대 제국으로 컸는지, 그 숨막히는 탄생 비화랑 역전극을 쭉 시대순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한 기업의 경영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2,000명이나 되는 직원을 운동장에 집합시킵니다. 아, 네. 벌써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직원들 앞에 방금 막 공장에서 생산된 500억 원어치의 최신형 제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고는 망치로 그걸 막 산산조각 낸 다음에 그냥 불을 질러버립니다.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한 광경이네요. 사실 보통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약간 미치광이의 기행 같기도 하고 아니면 회사가 진짜 망하기 직전에 막 발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네, 맞아요. 근데 바로 그 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앞이 진짜 하나도 안 보이는 그 진흙탕 속에서 오직 생존 하나만 보고 맨손으로 길을 파헤쳐온 아주 처절한 생존기인 거죠. 그 500억 원어치 잿더미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거대한 기술 제국을 만들어냈는지, 시계를 저기 1960년대 말로 휙 돌려서 그 탄생 비화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1969년이죠. 삼성 산여전기 설립 때부터요. 네, 1969년 당시에 일본의 사녀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다 아우르겠다 이런 이름 뜻처럼 전 세계 가전 시장을 꽉 잡고 있던 압도적인 거인이었거든요. 반면에 한국은 이제 막 그 전자기술이라는 개념조차 엄청 희미하던 완전 불모지였고요. 아, 기술이 아예 없었군요. 네. 그래서 처음에 산유랑 합작해서 첫 흑백 TV를 딱 내놨을 때 시장에서 그걸 산유의 그림자라고 불렀어요. 독자 기술은 진짜 1도 없고 그냥 일본 부품 가져다가 조립만 뚝딱 하는 하청업체 수준이었으니까요. 하청업체요? 아, 기술이 없으니까 자존심 구기는 건 뭐 당연했겠네요. 근데 이 공장을 처음 지을 때 이병철 화장이 되게 이상한 고집을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김치 항아리 사건이요. 아, 네네, 맞아요. 공장 지을 때 바닥에다가 그 기초 다지는 대신에 커다란 김치 항아리 100개를 파묻으라고 지시한 사건이죠. 그게 당시 일본에서 받은 투자금으로 짓던 거였는데 사녀 쪽 경영진이 이 소식 듣고 완전 펄쩍 뛰었어요. 아니, 당연하죠. 돈 줬더니 항아리를 묻고 있으니까요. 그니깐요. 막 우리가 준 자본은 첨단 설비에 투자하라고 준 거지 당신의 직원들 밥 반찬 하라고 준 게 아니다 이러면서 강하게 항의했죠. 계약서에 그런 항목 없다면서요. 와, 이거 지금으로 치면 벤처 캐피탈이 스타트업한테 서버 사라고 투자했더니 대표가 그 돈으로 직원들 점심 먹일 구내 식당 차린 격이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황당하실 텐데 진짜 왜 그런 거예요? 겉보기엔 진짜 황당하죠. 근데 이게 단순한 뭐랄까 온정주의나 직원 복지 차원이 아니었거든요. 1960년대 후반 한국 노동 환경이 정말 끔찍했어요. 오후 3시만 되면 영양실조로 생산 라인에서 픽픽 쓰러지는 여공들이 부지기수였으니까요. 아, 영양실조요? 진짜 시대상이 그랬군요. 네, 그래서 회장은 아주 냉혹하면서도 정확한 계산을 한 겁니다. 기계를 한 대 더 들이면 생산량이 그냥 딱 그만큼만 늘어나지만 굶주린 기술자들을 배불리 먹이면 이 사람들의 집중력이나 소속감이 기하급수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돌아온다는 걸 안 거죠. 아, 그러니까 자본이 막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절에 가장 확실한 레버리지는 결국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다. 이걸 꿰뚫어 본 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사람한테 투자를 해도 결국 기술적으로 독립을 못하면 평생 사녀의 그림자로 남잖아요. 그 기술 종속의 뼈아픈 한계가 적나라하게 터진 게 바로 1977년 전자레인지 개발 때였습니다. 아, 전자레인지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새로운 돌파구로 전자레인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정작 그 안에 들어가는 마그네트론이라는 핵심 부품을 만들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아, 잠깐만요.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덧붙이자면 마그네트론이 그 전자레인지 안에서 초단파 쏴가지고 음식물 데우는 그야말로 엔진 같은 핵심 부품이잖아요. 맞아요. 비행기로 치면 제트 엔진인 거죠. 껍데기 백날 만들어봐야 엔진 없으면 못 날잖아요. 근데 당시 이 기술을 일본의 마소시타가 꽉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경팔 부장이 부품 구하려고 일본으로 넘어가서 마소시타의 나카가와 사업부장을 찾아갑니다. 네네. 진짜 수십 번 문전박대 당하다가 겨우 마주 앉았는데 거기서 나카가와 부장이 이러는 거예요. 부품 주겠다. 근데 당신들이 만든 전자레인지는 영원히 미국 시장에는 팔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라. 와, 미국이 제일 큰 시장인데 거기 얼씬도 하지 말라는 거네요. 청취자 여러분, 당장 부품 하나 없어서 공장 멈추게 생긴 상황이라면 이 무리한 요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인턴이 경쟁사 CEO한테 맞서는 격인데 설마 거절했나요? 네,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했습니다. 박 부장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당장 우리 거 사줄 거래선도 하나 없다. 근데 팔 것도 없으면서 당신들한테 미국에 안 팔겠다고 덮어놓고 약속할 순 없다. 나는 거짓말하러 온 게 아니다. 미쳤네요. 아니 동네 구멍가게 주인이 글로벌 대기업 회장 면전에 대고 호통친 거잖아요. 당장 쫓겨나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나카가와 구수장이 가만히 있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당신이 거기서 덜컥 각서 썼으면 나는 거래 안 했을 거다. 진실한 마음 보여줘서 고맙다. 이제부터 파트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와, 여화 같아요 진짜. 그 마스시타 창업자가 제일 강조하던 게 순수한 마음, 즉 스나우 정신이었는데 그걸 알아본 거죠. 김치 항아리부터 이 각서 거부까지 결국 당장 눈앞에 푼 돈이나 부품 때문에 그 본질적인 사람이나 신뢰를 안 팔아넘겼다는 게 딱 이어지네요. 그렇죠. 사람 먼저 먹이고 부품 먹자고 거짓말 안 하는 그 태도. 이게 나중에 산유랑 마수시도 뛰어넘는 기초 체력이 되거든요. 실제로 2003년에 이미 좀 몰락해 가던 산유의 이후의 회장이 한국인력개발원 방문하고 나서 막 탄식을 했대요. 오, 뭐라고요? 우리가 왜 삼성을 못 이기는지 진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라고요. 와, 남의 부품 조립하던 하청업체가 원청업체 회장한테 백기항복을 받아낸 거네요. 자, 이렇게 기초 체력을 다지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상 가장 무모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아예 기계두뇌를 우리가 직접 만들자. 바로 반도체 얘기죠. 네, 1974년에 파산 직전이던 한국 반도체 지분을 50만 달러에 인수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사실 회사 내부에서는 이 반도체 부서를 막 아오지탄광이라고 불렀어요. 아우지탄광이요? 진짜 가기 싫었나 보네요. 적자만 엄청 쌓이고 성과가 없으니까 거기 가면 내 커리어 끝이다, 무덤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다 1983년에 이 회장이 도쿄 선언 하면서 반도체에 엄청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일본 미쓰비시 연구소에서 5대 불가론을 발표합니다. 삼성이 반도체 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요? 근데 솔직히 한국은 내수 시장도 작고 인프라도 없고 그 당시에 미쓰비시 분석 들어보면 너무 뼈 때리는 팩트 폭행 아니었나요? 완벽한 팩트였죠. 반도체가 천문학적인 돈이랑 초정밀 기술이 다 필요한데 미쓰비시 논리가 너무 완벽하니까 심지어 삼성 내부 기획팀 직원들조차 반대 보고서를 올렸어요. 회장님 이거 하면 회사 망합니다 하면서요. 그 똑똑한 엘리트들이 반대할 정도면 말 다 한 건데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회장님이 되게 기발하고 무자비한 인사를 냈잖아요. 그 반대 보고서 쓴 직원들을 어떻게 했죠? 보통은 징계하지 않나요? 징계가 아니라 그 반대했던 직원들을 전부 다 반도체 개별팀 핵심 부서로 꽂아버렸습니다. 와, 청취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회사 망한다고 팩트 꽉꽉 채워서 보고서 올렸더니 다음날 사장님이 그래 그럼 네가 가서 한번 살려봐라 하고 그 폭탄 한가운데로 던져버린 거예요. 이거 극강의 동기부여인가요? 아니면 괴롭힘인가요? 어떻게 보면 고도의 심리전이죠. 회사 결정에 반대할 논리가 있다면 그 똑똑한 머리로 안 되는 이유만 찾지 말고 되게 만들 방법을 찾아와라 이거였거든요. 데이터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부딪히라는 강요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지 탄광으로 끌려간 107명 개발팀한테 떨어진 미션이 64K D램 개발이었잖아요. 이거 어느 직원이 남긴 명언 있잖아요. 자전거 철공소에 초음속 여객기 만들어가고 한 거랑 똑같다고. 맞아요.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미국 마이크론 가서 도둑눈으로 배워왔거든요. 막 멱살 잡히고 기계 근처에도 못 가면서 어깨 너머로 설비 배치 외워서 밤에 도면 그리고 그랬죠. 진짜 눈물겹네요. 그 과정에서 그 유명한 64km의 야간 행군 사건도 나오잖아요. 솔직히 무박 2일 걷는다고 반도체 기술이 나오는 건 아닌데 왜 한 거죠?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한계를 깨부수는 의식이었던 거죠. 막 다들 지쳐서 걷는데 회사에서 준 도시락 안에 가족들 편지가 들어있었대요. 당신들 손에 우리 미래가 달렸다 이렇게요.
그리고 매일 밤 11시에 11 미팅 하면서 밤새 토론하고 결국 6개월 만에 64K D램 개발에 성공해버립니다. 6개월 만에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로 기록을 쓴 거네요. 근데 여기서 기술적으로 엄청 중요한 분기점이 하나 나오잖아요. 스택이랑 트렌치 방식 맞붙은 거요. 네, 이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반도체는 손톱만한 공간에 방을 촘촘하게 막 쑤셔 넣는 싸움이거든요. 일본 도시바가 택한 트렌치 방식은 밑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땅굴을 파는 거군요. 처음엔 쉬웠는데 방을 너무 깊고 좁게 파다 보니까 굴 사이 벽이 무너지는 싱크홀 현상이 막 터진 겁니다. 아, 지하 벙커 너무 가깝게 팠다가 집안이 와르르 무너진 거네요. 그럼 우리가 선택한 스택 방식은요? 스택은 반대로 위로 고층 빌딩을 쌓아 올리는 방식이었어요. 초기엔 기초공사가 진짜 미치도록 어려웠는데 한 번 다져놓으니까 그 위로는 무한대로 확장이 가능한 거죠. 일본이 땅굴에서 헤맬 때 우리는 마천루 쌓으면서 물리적 한계를 그냥 돌파해버린 겁니다. 진짜 철공소여로 제트기 띄운 거 맞네요. 와, 이제 두뇌도 스스로 만들고 생산량도 터져서 다 같이 축 빼들어야 할 1990년대인데 오히려 이건희 회장은 이때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다면서요. 네. 1993년 초에 회사가 막 세계 1위 달리고 있었는데 일본인 고문 후쿠다 타미오가 쓴 후쿠다 보고서 읽고 충격을 받죠. 삼성이 지금 양만 늘리지 품질은 완전 쓰레기다. 이런 신랄한 비판이었거든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세탁기 사내 비디오 사건 터지잖아요. 덮개가 1mm 안 맞으니까 직원이 자기 주머니에서 커터칼 꺼내서 대충 쓱쓱 깎고 억지로 조립하는 거. 네, 그게 사내 방송팀 카메라에 딱 찍힌 거예요. 회장이 그거 보고 완전 격노했죠. 3만 명이 밤낮으로 만들면 뭐하냐, 6천 명이 고치러 다니는데 불량은 암이다 이러면서요. 와, 진짜 화날만 하네요. 그래서 1993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경영진 다 불러 모아서 그 유명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선언을 한 겁니다. 기업 DNA를 양에서 질로 뜯어고친 신경영의 시작이었죠. 이때 도입한 게 라인스톱 제도잖아요. 불량 나면 말단 직원들 라인 세울 수 있게. 근데 품질 집착의 끝판왕은 역시 1995년 애니콜 화형식인 것 같아요.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500억어치 불태운 그 사건이요. 맞아요. 당시 폰 시장은 모토로라 스타텍이 꽃에 잡고 있었는데 삼성이 한라산에서도 터진다면서 애니콜을 내놨거든요. 근데 튼튼하게 만든답시고 폰을 막 수천 번 바닥에 던지고 차로 밟고 지나가는 무식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아니, 폰을 왜 차로 밟아요? 그니까요. 겉은 멀쩡해도 안에 미세 회로가 다 망가졌죠. 그래서 초기 불량률이 무려 11.8%까지 치솟습니다. 10명 중에 1명 넘게 고장난 걸 샀다는 건데 그래서 구미공장 운동장에 직원 2,000명 모아놓고 15만 대를 박살내서 태워버린 거죠. 근데 전문가님, 좀 시니컬하게 보자면 굳이 500억 어치를 태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뒤에서 몰래 폐기하고 시스템 고치면 조용히 해결되잖아요. 요즘 같으면 완전 쇼한다고 욕먹었을 텐데. 겉보기엔 정말 과격한 쇼죠. 하지만 이 화형식의 진짜 관객은 언론이 아니었어요. 현장에 있던 삼성 엔지니어들 본인이었죠. 내가 몇 달간 피땀 흘려 만든 내 새끼 같은 제품이 눈앞에서 박살나고 불타는 걸 보는 그 시각적, 후각적 충격. 아, 진짜 충격이 컸겠네요. 네, 이건 집단적 트라우마 요법이었어요. 우리가 쓰레기를 만들면 이런 치욕을 겪는다. 이걸 머리가 아니라 뼈와 살에 새겨버린 겁니다. 500억을 그냥 허공에 날린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엔지니어들의 영혼, 그러니까 불량이랑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 도끼를 사버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뼈아픈 반성이 바로 다음 해인 1996년에 대폭발을 일으켜요. 기존 아날로그 싹 무시하고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기술에 과감하게 베팅해서 성공하거든요. 결국 난공불락이던 모토로라 꺾고 기적처럼 세계 시장 먹어버리죠. 진짜 진흙탕에서 제국을 세웠네요. 근데 모든 제국이 그렇듯 외국에서 치명적인 침공이 오잖아요. 2007년에 피할 수 없는 지진, 바로 스티브 잡스랑 아이폰이 등장합니다. 네, 하드웨어 품질로 승부 보던 피처폰 시대가 끝난 거죠. 앱 생태계가 합쳐진 스마트폰은 아예 룰이 달랐으니까요. 삼성이 처음엔 기존 방식에 윈도우 모바일 억지로 끼워 맞춘 옴니아를 냈다가 처참하게 혹평받고 진짜 여기서 회사 끝날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 옴니아 때처럼 뼈아픈 실패를 맛봤다면 10년 넘게 해오던 하드웨어 성공 방식 싹 버리고 완전 백지에서 새 룰로 뛰어들 용기가 있으신가요?
진짜 쉽지 않잖아요. 삼성의 진짜 무서운 저력은 처음부터 완박한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날아가는데 공중에서 엔진 갈아 끼우는 것 같은 태세 전환 속도거든요. 옴니아 실패 깔끔하게 인정하고 구글 안드로이드에 싹 다 올인해버립니다. 직원들 밤새워서 딱 6개월 만에 갤럭시 S1 내놨잖아요. 와, 6개월 만에요. 그러다 자연곡성 살린 S3로 마침내 아이폰 점유율 추월하고 5인치 넘으면 안 팔린다는 조롱 비웃듯이 갤럭시 노트도 대성공시키고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또 터지죠. 노트 7 배터리 발화 사태요. 그때 비행기 반입도 금지되고 막 조롱 장난 아니었잖아요. 회사 역사상 최악의 위기였죠. 근데 여기서 삼성이 가진 진정한 무기, 회복 탄력성이 또 나옵니다. 결함 숨기거나 변명하는 대신에 원인 싹 다 파헤쳐서 전 세계 생중계를 공개하고 쿨하게 전량 단종 때려버리죠. 정면 돌파를 한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보란듯이 노트8로 부활하고 최근엔 접히는 유리라는 그 물리적 모순을 껴버린 갤럭시 폴드랑 Z 플립으로 스마트폰 형태 자체를 다시 정의해버렸잖아요. 네, 치명적인 실패 겪었을 때 숨지 않고 압도적인 속도로 원인 해부해서 고쳐버리는 집요함. 그게 하드웨어 조립 공장에서 지금의 AI 모바일, XR, 롤러블까지 뚫고 나가는 최고 원동력입니다. 와, 이야기 쭉 따라오니까 진짜 숨이 찰 지경이에요. 1969년에 직원들 먹이려고 땅에 묻은 100개의 김치 항아리부터 굴 파는 대신 마천노를 올린 반도체, 500억 원 불태운 광기, 그리고 아이폰 해일에 맞서서 안드로이드로 갈아타고 화면까지 접어버린 이 모든 게 진짜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쫙 맞물려 있네요. 이 맞물려 돌아간 역사를 되짚으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60년대 남의 부품 구하려고 모욕적인 각서 강요받던 그 작은 회사가 지금 전 세계인 손에 들린 폰이랑 AI 두뇌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보가 폭발하는 지금 이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이들은 과연 또 한 번 새로운 룰을 세우는 창조자가 될까요? 아니면 사뇨나 모토로라 같은 과거 거인들처럼 새로운 혁신가들한테 자리 내주고 서서히 사라지게 될까요? 아, 진짜 무직하고 소름 돋는 질문이네요. 여러분 직장이나 개인 삶도 똑같습니다. 혹시 과거의 작은 성공에 안주하면서 변명만 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어쩌면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를 위해 땅 파고 묻어야 할 나만의 김치 항아리, 아니면 가차없이 내 안에 분량을 태우고 멈춰야 할 라인스톱 같은 뼈아픈 전환점이 지금 내 삶에도 필요한 건 아닌지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뭐 다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위안을 주는 건 아닐지라도 계속 넘어지고 깨지면서 스스로 뼈를 맞추고 달려온 이 괴물 같은 생존기가 청취자 여러분 삶에도 뜨거운 불씨 하나 던져줬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다면 좋아요, 새로운 이야기를 바로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논슈 이야기였습니다.